이번에는 외로움 알아차리고 인정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얘기를 나눌 건데요. 외로움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이 어떤 색깔의 외로움일까? 그 유형도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외로움은 일시적으로 슬펐다가 그 다음에 또 일상으로 쉽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게 문제 없어요. 우리가 외로움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또 없애도 안 돼요. 그냥 외로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외로움이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되면 만성화가 돼요. 그래 만성적인 외로움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될 때는 우울감이 넘어서서 결국은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어떻게 만성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이 만성적인 과정을 거치게 될 때는 외로움이 외로움을 부른다 그래요. 외로움은 스스로 자기를 자꾸 외롭게 만들어가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이 만성화 과정을 조금 한번 다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로움을 내가 알아차리고 만성화 과정도 이렇구나 하는 그 과정에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이렇게 스스로 좀 알아차릴 수 있다면은 이런 외로움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예. 그거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로움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외로움에 대한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죠? 여러분들 아마, 예. 우리 한국에서는 7가지로 해요. 근데 미국은 6가지를 한대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는 색깔이 또 5가지도 있고, 원래 옛날에는 우리가 오방색이 사실은 그 무지개 색깔이었다 그래요. 5가지 색깔로.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보는 나라마다, 문화마다 무지개 색깔이 서로 다르게 보는데, 실제로는 무지개가 모든 색깔들이 그 안에 다 있대요. 그 경계선이 아주 모호해가지고 아주 옅게 나타나기 때문에 못 알아차릴 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색깔들이 그 물방울에서 서로 반사되는 각도가 달라가지고, 굴절 각도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데, 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외로움도 아주 다양한 그런 색깔들이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도 보면 색깔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화가 탁 나기 시작할 때 어떤 색깔의 마음들이, 감정들이 안에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불편해진다, 뭔가 평화가 살짝 깨지는 느낌이 든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점점 짜증이 나고, 예. 그 다음에 부하가 점점 올라오고, 화가 나고,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대노, 경노, 또 뭐 어떤 단어들이 있죠? 네. 이런 화의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보면은 화가 만들어내는 마치 무지개 색깔처럼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외로움도 다양한 그런 색깔들이 있는데, 쓸쓸함, 뭔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 때로는 지루함, 허무감이나 공허함. 이 공허함은 어떤 의미가 상실되었다, 내가 사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했을 때 오는 공허함도 있지만은, 뭔가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떠나서 각자 독립하고 나면은 그 자녀에게 융합되어 있던 엄마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예, 텅 빈 느낌이에요. 이때 오는 그 공허감은 의미를 잃어서 오는 공허감과는 좀 더 색깔이 다른 뭔가 외로움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또 그 외로움이 오는 이제 고통스러움들. 교도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독방에 감금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고통스럽고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는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것. 고립감. 예. 고립감은 뭐죠? 모든 것과 예, 벽으로 다 끊어져 있는, 서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슬픔, 눈물, 왠지 모르게 눈물이 쭉 난다.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색깔들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 생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패턴이 있어요.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말하는데, 서로 간의 관계를 그때 그 사람하고 이랬을 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왠지 좀 뭔가 나한테 너 왜 그래 하는 그런 눈빛이었다, 이것이 그냥 우리 안에 남는다면 그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
그런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나 부정적인 관계에서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자꾸 나 안에 떠오른다면은 반복적으로 그것에 내 생각이 자꾸 집중이 된다면은 이걸 우리가 선택적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의 어떤 유형들도 외로움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사회적인 관계를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실제로 피하는 거. 이런 것들도 외로움의 여러 색깔들 중에 이제 하나가 보이는 이 마지막에 이거는 피하고 싶은 건 행동적인 색깔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의 색깔, 행동의 색깔, 안에는 감정의 색깔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내가 알아차리게 되면은, 아, 나 안에 외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하나의 이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외로움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주 겪고 이렇게 될 때는 이 만성적인 외로움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만성적인 외로움으로 빠지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이 관계의 결핍이나 관계가 단절되고 이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외로움들이 온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회적인 이제 어떤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관계의 고통이니까. 관계의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과 같은 시스템으로 내 안에 있는 같은 신경회로를 이용을 한다 그래요. 그거를 경험하고 느끼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과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의 고통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 뇌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리적인 고통을 이렇게 경험할 때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기제 한마디로 군인들을 끌어모읍니다. 군인들에게 비상 신호를 보내게 돼요. 지금 내가 위험에 처했어. 그러니까 와서 나를 좀 지켜 보호해. 이런 어떤 비상령을 발동하기 때문에 우리 뇌 자체가 그런 비상령에 따라서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어떤 방어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경계심이 이제 올라갑니다. 경계심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볼까요? 그냥 저 사람은 중립적인 신호를 나한테 보내는데 나하고 관계에서 평소에 하던 걸 하는데 내 안에 경계심이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뭔가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신호를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내 안에 경계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격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계심, 위험을 찾고 적대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변에 찾아내려는 그런 어떤 경계심과 공격성들이 결국은 내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때 제대로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왜곡할 가능성들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외로울 때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선택적으로 더 집중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 없고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관점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더 지키고 더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힘이나 또 그런 어떤 사고도 점점 더 강화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강화되면은 자연스럽고 편하게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나도 모르게 경계하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사회성이 어떻게 되죠? 점점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점점 기피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왠지 사람들이 나를 좀 뭔가 이렇게 약간 멀리하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사람이나 세상을 좀 멀리하게 되는 거죠.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요? 내가 고립감을 느끼고 내가 외로움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울감은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요, 내가 내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더 부정적이고
왜곡되고 또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점점 더 추락이 되니까 불신감만 점점 이렇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하고 또 만나기도 싫어지고 외로움이 악순환될 그럴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커니즘 속에 내가 빠져 있다면은 어디에 있을까? 스스로의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지 않으면은 결국 내가 만성적인 그런 외로움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 반복되고 있을 때 외로움은 기본적으로 나로 하여금 관계를 맺어라,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라 하는 그런 신호들을 끊임없이 나한테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는 무시하거나 그 신호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해서 뒷전에 보내고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 외로움이 주는 그런 메커니즘에 따라가게 될 때는 만성적인 외로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외로움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를 이렇게 한 번씩 스스로를 체크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외로움의 다양한 색깔들을 내가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들을 인정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날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관점으로 만나면은 만나기가 쉬우냐 하면은 외로움에 대해서 피하거나 외로움을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내가 외롭다는 것은 뭔가 내가 못나거나 내가 뭔가 모자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다른 모든 감정처럼 삶의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 외로움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외롭지 않으면은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안 만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분업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듣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고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우리 안에 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로움이라는 정서예요. 그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찾아 나가게 되고 만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깨지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려고 애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삶의 기능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화해라든지 다시 서로 간에 용서를 청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사과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안 보면 돼요. 그냥. 싫은 사람 다 끊어내고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외로움이 안 느껴진다면 외로움이 없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외로움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을 극복해서 좀 더 풍요로운 내적인 삶이나 풍요로운 관계 안에서 행복을 더 누리도록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의 그 기능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삶의 기능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냥 도외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 기능의 힘이 살아나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나만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경험해요. 외로움, 나의 사전에 외로움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예외가 없나 봐요. 사실 우리 안에는 크고 작고 색깔이 또 다를 수 있고 그 강도가 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외로움은 누구나 다 겪고 넘어가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외로움인지 이름만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왠지 썰썰하다, 왠지 혼자 외롭다 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그냥 거기에서 쉽게 동조가 되고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적셔지고 이런 것들이 뭘까요? 내 안에 외로움이 그냥 말만 못하고 있었지만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외로움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안에 외로움이 느껴지면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글자 제일 마지막에 쓰는 글자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외로움이 찾아왔네. 무슨 말 하고 싶어 왔을까? 같이 할 일이 있다고? 그게 뭘까? 그게 뭔데? 또는 같이 갈 곳이 있다고? 어딜까?
외로움이 나 안에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는 나 너 만나러 왔어 이런 신호겠죠. 그죠? 만나러 왔는데 우리가 박대하면 안 돼요. 그럼 외로움이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서 만성화로 갈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 중요해요. 잘 왔어. 어떤 일로 왔지?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나하고 어디 같이 갈 데가 있다고? 그래 어딘데?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내 외로움에게 던져보면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던져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대답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로움은 관계와 관련된 질문들이나 관계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던져요. 외로움의 기능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의 어떤 유형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우리 한국적인 외로움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이제 알아봤으니까 내 안에서 머물고 있는 또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들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유형의 것일까를 이렇게 이제 알아차린다면은 이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삶의 기능 중에 하나다,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외로움이 우리가 이 외로움을 인정하고 만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벌써 15분이 지나갔습니다. 또 한 5분 쉴까요? 한 5분 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 세션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한 잔 마시시고